예, 안녕하세요. 오늘 호루라기 재단의 휘슬 스토리 2023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5월에는요, 학교라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공익제보, 그 중에서 특히 학교 폭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중요한 얘기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게 바로 학교 내에 있는 운동부의 폭력, 스포츠 폭력을 우리가 이야기 못했다.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정말 많이 고민해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정영철 스포츠인권연구소 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정영철이고요. 스포츠인권연구소라고 하는 이제 한 2년 정도 된 시민단체에서 일을 돕고 있고요. 그 외에도 체육계에 있는 시민단체가 몇 개 안 되는데 거기에 다 관여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체육교를 바꾸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정용철이라고 합니다. 서강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요. 교육대학원에서 체육교사가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은 운동선수들 만나서 선수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호칭을 교수님이라고 할까요? 처장님이라고 할까요? 저는 교수님이라고 항상 생각했기 때문에. 교수라고 하지 말고요. 네. 제가 요즘 부캐 쓰고 있는데 네. 정반이라고, 제가 50살 넘어가면서 이제 반을 살아서 네. 정반으로 바꿔서 저희 학생들은 저를 반이라고 부르거든요. 반이에요? 예. 그냥 반을 살았다고? 반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아, 반. 너무 힘든가요? 학생들이 저한테 반말해서 반말로 얘기했어요? 수업을 반말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이라고 부르는데, 네. 반이라고 부르면 저희 학생들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아, 그럼 저는 반님이라고 부를게요. 그러세요. 네. 반님. 네. 반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싶은데, 스포츠인권연구소 2년 전에 만드셨다고 했는데, 이거 만든 계기나 뭐 활동 내용 이런 것 좀 알고 싶어요. 네, 그 2년 전에, 이제 벌써 3년차 돼가는데, 네. 그때 이제 원래는 그 조재범 사건이 있었을 때 이제 국가적으로 엄청 큰 파장이 있어서 나라에서 스포츠는 이대로 안 되겠다, 고쳐라라고 하는 그런 대통령의 명령이 있었고요. 그래서 민간 협동 조직이 생겨서 1년 동안 활동을 했어요. 그 스포츠 혁신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서 그거를 1년 활동하고 나서 공고문을 다 내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행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이제 마침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이 나면서 저희는 이제 공적으로 할 일을 다 마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민간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하다가 스포츠인권연구소라는 걸 딱 만들었는데, 만들자마자 한 달 정도 있다가 그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공대에 조직하고 그 최숙현 선수 사건에 대한 대응을 하다가 본인이 이제 시간이 막 흘러서 그 사건 위주로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었던 그런 시민단체입니다. 굉장히 바쁘게 활동하셨겠어요. 바쁘게 활동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 체육계에 원래 이런 인권에 대한 문제들을 얘기할 때마다 저항들이 굉장히 많아서, 체육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금기시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몇 안 되는 분이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서, 아마도 인권이나 스포츠 폭력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다루는 걸 검색해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로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매우 협소합니다, 풀이. 그래서 다 그나마 그나물의 그 밥인 것처럼 굉장히 적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서 좀 힘도 들기도 하고, 또 쉽게 바뀌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힘이 빠지는 현상이 지금 요즘 들어서 특히나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길을 불어넣어 드려야겠네요. 그러면 다음 이야기 손님으로는 저희가 작가님을 모셨어요. 설재인 작가님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설재인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원래 그 사립고등학교에서 수학교사를 하다가 2018년에 퇴직을 하고 사표를 내고 나와서 지금은 소설을 쓰고 있고요. 이 자리에는 사뭇깡펀치라는 그 스포츠 폭력을 다룬 단편집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진짜 작가님 섭외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책도 읽어보고 영상도 유튜브에 보면 작가님 인터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와, 정말 멋지다. 젊은 제가 보기에는 참 멋진 젊은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멋지다는 이유만으로 모신 건 아니고, 진짜 사뭇깡펀치가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한 이야기와 너무 정말 소름 끼치게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일부러, 저희는 이제 호루라기 재단은 공익제보자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단체이고, 공익제보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전하려고 하는데,
그런 노력으로 저희가 일부러 소설을 어디 주문해도 이렇게는 안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문 제작한 소설. 정말 내용이 정말 재미있었고 공감도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소재를 찾고 소설로 풀어내는 과정에서 작가님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셨겠다. 그래서 그 속내를 좀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가님께서 오늘 이야기할 그 사뭇 강펀치에 대해서 짧게라도 소개를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뭇강펀치는 이제 복싱 외에 다른 미래를 생각해본 적이 없는, 생각하지 못한 여중생이 코치에게 이제 한 방 먹이는 그런 내용인데요. 네. 그 코치가 뭐 폭력도, 신체적 폭력도 가하고 또 그 부모들에게 금전적인 요구도 하고 그걸로 승부조작까지 하면서 이제 이 친구를 조금 많이 괴롭혀요. 그런데 이 친구가 본인 혼자서 어떤 펀치를 먹이는 것은 아니고 이제 본인의 또래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네, 어떠한 조금 더 나은 나의 미래를 위해서 일을 도모하는 그런 내용, 짧은 내용이고요. 제가 사실은 이제 운동을 한 10년 정도 9년, 10년 정도 했는데 복싱을 네. 거기에서 어떤 듣고 본 일들이 조금 많이 들어가서 아무래도 좀 착붙이다라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최숙현 선수 이슈가 너무 가슴이 아팠었거든요. 물론 그 이전에도 이제 심석희 선수의 그 폭력, 성폭력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우리 사회가 두 일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사회라는 것이 분명히 그렇게 큰 사건이 벌어지면 반드시 변화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뭐 그 전과는 같은 삶을 살 수 없다. 이런 것이 분명하게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최숙현법이 생겼고 스포츠 윤리센터가 세워졌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때만 해도 이제는 진짜 달라지겠지, 체육계가. 이제는 꼼짝 못하고 달라질 거야라고 생각을 좀 순진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지금 계속 정기적으로 스포츠 폭력 관련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포츠 폭력이 개선되고 있기는 정말 한 것인지, 법 개정과 스포츠 윤리센터 등 제도가 마련되고 또 사회적 분위기도 무르익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선수들이 현실에서 당하고 있는 것은 변화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기가 자리하고 있는 그 위치에서 보이는 게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제가 지도자면 지도자의 입장에서 보이는 선수들, 그리고 선수면 선수 입장에서 보이는 동료들, 지도자들, 그리고 협회에 있으면 협회 관계자들은 대회를 운영하는 이런 이 협회의 운영자로서 보이는 그 세계들이 각각이 다 다릅니다. 근데 제가 듣는 세계는 그 선수들의 세계예요. 저는 선수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협회 관계자나 좀 고위층을 만나면 이런 폭력이나 성폭력 얘기를 하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2023년에 무슨 이런 소리냐라고 이제 옛날 얘기한다, 이렇게 쌍팔년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볼 때 겉으로 지금 안 드러나고 있고 아니면은 많이 줄어들었고 좋아지고 있고 뭐 이런 얘기들 할 수 있죠. 실제로 데이터를 이렇게 해보면 예전보다 숫자가 줄긴 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다른 면으로 보면 어쩌면 이게 너무 금기시되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기 때문에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이것들이 더 침투해서 안 보이는 곳에서 더 횡행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혹을 떨칠 수가 없는 게, 네. 여전히 저 앞에 있는 선수들은 그 경험들을 얘기하고, 네. 어제도 제가 만난 이제 대학원생인데 이제 선수 출신의 대학원생이 자기들끼리 만나서 얘기했는데, 저희 교육대학원이 특이한 게 무용과 아이들이 많거든요. 네. 무용 전공한 아이들이 체육교사 되겠다고 와서 둘이 앉아서 무슨 얘기하냐면, 체육과가 더 힘들었나 무용과가 더 힘들었나, 어디가 더 아프게 맞았나, 어디가 더 혹독했나를 지들끼리 이제 회식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 보고 그 얘기를 나누는 장면을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이 아이들이 경험한 어떤 엘리트 스포츠의 세계라는 게 지금 지난 지 불과 한 몇 년 안 되는 아이들이 이 얘기가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이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살 날이 많은데 이 경험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엘리트 스포츠의 어떤 모습을 투영하면서 살겠구나, 네.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 작가님께서는 아까 운동을 하셨다 그랬는데 자기소개할 때 잠깐 짧게 얘기하셨지만은 건투? 네, 네. 건투를 한 9년 정도 지금 네, 하신 것으로 네. 그거 멋있습니다. 그것도 너무 멋있어요. 네, 그런데 그 건투를 하면서 이 스포츠 폭력이라는 그 것에 대해서
느끼게 되는 그 과정이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운동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엘리트 쪽에 어떤 실업팀으로 전업으로 들어가 선수하는 친구들한테도 되게 많이 들었는데 사실 제가 더 많이 본 거는 그 이전, 그러니까 그런 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일선 체육관에서 운동을 할 때 그 애들이 겪는 폭력들을 조금 더 많이 네. 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경우에는 더 뭔가 위에 말할 곳이 사실은.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소속도 뭐 팀 소속 이런 게 아닌 상태고 네네. 전업 선수도 아닌 상태고 다 청소년이고 그러니까 그 폭력이 신체 폭력만 있을 뿐 아니라 어떤 금전적, 제가 아까 그 소설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 계약할 때 계약금을 전체를 다 그 자기 지도자한테 줘야 하는 이런 네, 그런 것들이 관행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다른 곳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싫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어도 사실은 지도자를 바꾼다는 게 굉장히 금기시되는 그 사회라서 이 생태계가, 그래서 애들이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빨리 어떻게든 성과를 내서 실업팀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이걸 그만두든지 둘 중에 하나의 갈래에서 되게 힘들어하는 중고등학생들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또 팀을 가서도 또 그런 문제가 생기고 운동하면서.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도자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금기시되어 있는 거는 다른 운동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바꿀 수 없다라는 거가 뭐랑 연결이 돼 있냐면 이 친구가 적어도 운동선수로 자기가 인생을 꾸려가려면 이 코치의 연줄과 이 코치의 영향력이 아니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만두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이 세계는 더 이상 안 보겠다. 아까 쇼트트랙 얘기했는데 쇼트트랙에서 오랫동안 이제 조재범 코치 같은 경우는 거의 초등학교 때부터 석기를 계속 키웠던 선수고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는 이런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근데 그런 한 선수가 한 지도자를 만나서 쭉 오게 되고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아무리 뭐 하더라도 이 사람을 떠나는 순간 나는 이게 다시 발 붙일 수 없고, 그래서 발 붙이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아까 그런 공익제고나 어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단계에 오게 되는 거죠. 여기에 어떻게든지 걸치고 일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래서 공익제보를 했던 과거의 쇼트트랙이나 이런 운동했던 그런 전직 선수들은 현재 지금 쇼트트랙계에 남아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는 순간 이 자리엔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각오를 하고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영원히 안 보는, 이쪽은 돌아보지도 않겠다 그러고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엮여 있기 때문에 그 설재 선생님 그 작가님 에서 이 옮기는 되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요. 이게 가능하다고? 이게 그 감독 어떻게 바꿔? 뭐 이러면서 읽으면서 했는데 약간 판타지 느낌으로 받아들이니까 약간 통쾌하다는 생각도 들고, 이게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현실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그렇게 정말 그렇게 느끼시는구나. 저는 오히려 사뭇깡펀치 그 내용이 거기 있는 폭력이 너무 이게 막 한 1970년대 체육관 아닐까? 지금 2023년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이제 순진하게 이제 한 거예요. 저도 사실 되게 판타지스러운 해피엔딩으로 일부러 끝낸 게 아쉽긴 하지만 네, 이렇게라도 여기서 뭔가를 해결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운동하는 순간 이제 대학 입시라고 하는 게 있고, 그 입시가 최근에는 많이 이제 바뀐 게,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축구팀에 들어가나 농구팀에 들어가면 그 팀에 있는 감독이 찍어주는 학교만 어플라이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2014년부터인가 이게 6개로 바뀌었어요. 그때도 이제 큰 변화가 있다고 해서 이제는 본인이 원하는 데를 자기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선택권이 있지만 여전히 이제 이 감독의 영향력이 있는 거고요. 부모는 자기 자식이 이제 좋은 대학 가는 거, 우리나라 아주 철저한 신앙과도 같은 거여서 그거를 가게끔 하는 거에 이 감독이 능력이 있다 그러면, 지금 과거에 문제 생겼던 모든 감독들이 거기에 탁월한 능력을 보였던 감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는 연줄과 뭐 무슨 방법을 써서, 그러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 감독의 눈 안에 들어서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게 굉장히 1차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애를 때리는데
때려서라도 대학 가게 해줘, 좋은 데 가게 해줘서라는 말이 어떻게 나올까 상식적으로 안 되지만 실제로 그 안에 있는 그 학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애를 더 좋은 미래를 보장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좋은 대학 갈 거고 좋은 대학 가려면 이 감도가 있게 잘 보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원하시는 대로 어떻게 해주세요. 실제로 때려서 아이가 사망한 케이스도 있거든요. 근데 그 태권도 감독이 얘기하는 건 학부모가 때리라고 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우리나라에서 아주 어두운 여죠. 대학 입시해가지고 모든 올인하는 어떤 이런 반교육적인 어떤 이런 그 현상 안에 아주 핵심 부분에 체육특기자 제도나 어떤 엘리트 스포츠 어떤 학원 스포츠가 있고 이거를 기르는 시스템에 학부모, 학교 뭐 이런 게 다 동원돼서 반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인 부분으로 밀어내고 있는 그런 현상이 꽤 오랫동안 지속돼 왔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사실 처음 듣는 것처럼 놀래면 안 되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이 업계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만연된 그런 관성 같은 일이 되어버렸죠. 근데 저는 그래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왕 시작한 운동 그 포기하지 않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실제로 자기 아이가 운동을 포기해야 될 정도로 크게 몸을 상하거나 또는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크게 이제 다쳐서 운동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에 그 코치에 대한 그 분노나 이런 거는 그건 부모로서 당연히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도 그거를 참고 그거 아이를 위해서 계속 밀어넣는 계속 운동을 해라라고 밀어넣는 거는 제 상식으로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생각이. 그래서 이제 학부모 중에서도 이런 생각들 하는 분들이 또 따로 모여서 또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공론장을 만들어가는 분도 종목별로 있어요. 뭐 축구에도 있고 야구에도 있고 약간 생각 있는 학부모님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어떤 메인스트림에서는 좀 약간 벗어나서 네. 약간 아웃사이더처럼 이제 자기들끼리 뭐 클럽도 만들고 자기들끼리 좀 좋은 코치 불러서 만들어버리고 학교 밖으로 나오는가 이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또 이런 시도를 하는 게 고무적이긴 하지만 현실 어떤 엘리트 스포츠에서 성공하기 되게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또 심지어 나와서 잘하면 이 메인스트림에 있는 운동부 지도자들이 똘똘 뭉쳐서 얘네들을 밖으로 몰아내는 일들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겹겹이 어려움이 있고 뭔가 좀 바꾸려고 그러고 조금 더 좋은 방식으로 우리 아이를 가리키고 싶다. 저는 그냥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엘리트 스포츠 하는 거 말리고 싶죠. 저 체육과 교수인데 운동선수 되겠다는 제가 아는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애 운동시키겠다고 그러면 일단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그냥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정도만 하지 이걸 직업으로 삼아서 가는 것까지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걸 처음 얘기합니다. 처음 만나자마자. 근데 그런 게 사실은 크게 보면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저같이 체육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체육계에 엘리트 가겠다라는 거를 뜯어 말려야 되는 어떤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불행한 거죠. 근데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럼 외국은 좀 달라요? 거기도 금메달 따고 거기도 엘리트 선수 있죠. 아주 반인권적인 어떤 훈련, 극한의 훈련을 우리가 한쪽은 문제로 보고 있고 사실 근데 그거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일반 학생이라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어떤 학습에 대한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운동 보면은 같은 반 애들 얼굴도 몰랐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네. 시험 볼 때 들어와가지고 추리닝 입고 들어와가지고 다 자다가 시험지 나눠주면 쭉 긋고 나가요. 이게 그 일상적인 거고 제 학교 다닐 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그 학창 시절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배워야 할 기본적인 어떤 학습에 대한 어떤 그 리퀘어먼트를 전혀 접근하지 못하고 심지어 저는 그 국영수 점수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학창 시절에 학생들끼리 관계를 맺음으로써 느끼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발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의 친구는 운동부 친구밖에 없는 거예요. 네. 숙소에서 같이 운동하는 애들, 같이 맞은 애들, 같이 뛰는 아이들밖에 없기 때문에 학창 시절에 친구가 없는 게 굉장히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의 어떤 학습권, 사회적인 발달에 대한 제한 이런 것들이 그 반인권적인 어떤 훈련과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외국 케이스들은 예를 들어서 IOC에서 그 나온 동영상 하나 봤는데 멕시코에 있는 대학의 수학과 교수인데 마라톤 선수고 리우올림픽 나가서 전체 6위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마라톤 수학과 교수니까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 맨날 달리기 얘기해요.
근데 달리기를 수학적으로 페이스 조절 어떻게 해서 어떻게 나누고 비율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것들을 과학적으로 만드는 거를 자기 수업하는데 아이들이 얘는 올림픽 나가는 프로페서인데 수학과 교수이면서 이것들을 다 풀어서 얘기를 해주는 걸 보고 너무 존경스럽게 보죠. 근데 이런 듀얼 커리어의 어떤 이런 이해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지도자가 그런 얘기 했어요. 외국에서는 살쪘다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지도자가 말할 때 뭐 오버 체중이다, 오버웨이트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표현 자체도 성희롱적인 표현이라거나 또는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해서 지도할 수 없다. 그런 워딩들을 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정말 그런 것은 그 정리되어 있는 그런 뭐랄까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건 있나요? 지금 그 스포츠 훈련이랑 관련된 어떤 언어 폭력에 대한 가이드라인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 네. 지금 그 작년에 쿠스프라고 하는 대학 스포츠 협의회에서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 만들면서 그 안에 가이드라인에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누구나 펼쳐보고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걸 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가이드라인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생활하고 숨쉬는 그 공간의 어떤 문화 자체가 어떤 일상적인 어떤 언어 야이 뭐 XX야 하는 게 매우 일상적으로 들리는 이야기여서 그것들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는 문화 안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거죠. 그런 사람한테 가이드라인 이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바뀌지 않는 거고요. 이 사람들 제가 볼 때는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로 바뀌기 굉장히 어려운 수준에 있다. 그 가이드라인을 진짜 뭐 이렇게 귀등으로도 안 듣겠네요. 그죠? 제가 약간 아까 말씀하셨던 이거랑 관련해서 네. 왜 부모가 그런 걸 예. 참을까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장 많이 들은 거는 너 공부 이렇게 할 거면은 괜찮아 때려쳐도 돼. 네, 그런데 너 공부 자신 없잖아. 근데 다른 애들이랑 똑같이 대학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다 참아라고 이야기하는 게 운동을 시키는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가 뭐 저희가 뭐 할 때 고3들이 엄청 힘들게 공부하고 이런 만큼 너도 극기해야 해 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다 참아라고 말을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운동이란 게 확실히 그 순위가 딱딱 나오다 보니까 그게 떨어지면은 바로 뭔가 그런 어떤 폭력이 없어서 애가 헐렁해져서 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아무래도 그런 게 조금 더 묵인이 되는 것 같고 외국 같은 경우도 저는 우리나라의 결국 입시제도랑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큼 입시제도에 목매는 나라가 없어서 결국엔 체육 입시도 이렇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아까 말씀하셨던 올림픽도 엘리트 체육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작가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제 스포츠 인권 측면에서 글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당했을 현진이가 그 몸 말고 어떤 마음에 어떤 상처를 받았을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러셨는지요? 이게 그 질문이랑 안 맞는 답일 수도 있지만 또 정말 얘기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저는 이제 여성 선수층이 얇은 그 운동 쪽을 봤다 보니까 이것도 폭력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유난 떤다라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남자 선수들은 그렇지 않은데 여자 선수들은 유난 떤다. 특히 생리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런 어떤 호르몬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지금 최근에 되게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전업 선수인데 아무도 탐폰 사용법이나 생리컵 사용법을 알지 못하고 그냥 저희 일반 생리대 있죠. 그걸 차고 경기를 뛴다는 걸 알고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라고. 그러니까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태고 그런 얘기를 밖으로 하지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뭇깡펀치에 있는 친구도 계속 운동을 해나가면서 겪게 되는 어떤 어려움들이 그런 관련한 어려움들을 계속 부딪히게 될 것 같은데 특히 점점 더 어른이 될수록 그런데 본인이 이제 얻은 도움을 갚았으면 좋겠죠. 나중에라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 오늘 방송의 본론은 이제부터 시작인데요. 이 스포츠 폭력과 공익제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과연 공익제보할 용기가 있을까? 선수들한테 제보도 받지만 사실 요즘은 이제 지도자들도 굉장히 취약한 지도자들이 운동 지도자들도 한 커플만 달리 보면 이들도 굉장히 그 약자 중에 약자거든요. 예를 들어서 운동부 지도자들이 저한테 교수님 저는
학교에서 별명이 껌딱지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20년 차 지도자인데 교장이 껌딱지 때리면 떼야 된다. 뭐 1년씩 재계약하고 성적 안 좋으면 잘릴 거고 그리고 요즘 또 운동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 체조나 뭐 이런 거는 1년에 몇 명이 들어와야 이게 팀이 유지가 되는데 그렇게 안 되면 가가지고 이제 이 감독들이 중학교 돌아다니면서 이제 찾아오는데 이 아이들이 꼬실 때 이제 예전처럼 야 내가 무슨 대학 가게 해줄게 뭐 이렇게 하지도 못하는 거 알면서 그 얘기를 하면 안 오니까 이러는 거예요. 교수님 저 거짓말 좀 안 하고 애들 돌보게 해줬으면 좋겠다. 거짓말을 하고 애들을 꼬셔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비참한데 그 비참한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공익제보까지 안 가더라도 현실의 어떤 상황들이 너무 열악한데 그것들을 바뀔 가능성이 없는 그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고 그 밑에 있는 또 선수들도 그 나름대로의 또 너무 힘든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제보들을 많이 받고 제가 제일 주목하는 부분은 제보를 한 그 당사자들의 미래에 대한 아까 얘기 드렸던 이제 일단 이 바닥은 안 보겠다라고 결심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렇게 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나마 그게 받아들여져서 어떤 변화 일으키면 굉장히 행복할 텐데 실은 그때 적발이 돼서 처벌을 당한 그 지도자는 6개월 후에 다시 그 국가대표 지도자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네. 그냥 그 자르면서 잠깐 쉬고 와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좀 이렇게 여론이 지금 안 좋으니 좀 쉬었다 와.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걸 보면 그때 제가 볼 때 그때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선수 생명을 걸고 그 제보를 했을 때 이 제보를 통해서 처음에는 아 뜨거 하는 것처럼 모두 달려들어서 얘기하지만 6개월 1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자기가 오히려 피해를 보거나 아니면 그 가해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들을 목격할 때 무기력한 마음이 들거든요. 솔직히 저도 그런 무기력함들이 계속 들고 있는데 하물며 자기 직을 걸고 얘기를 했던 선수들이야.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되게 여러 번 지금까지 종목별로 계속 반복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을 고치려고 하는 시도 자체를 조금만 이 바닥에 오래 있던 사람이라면 그냥 덮어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얘기를 들으면 공익제보 안 하겠네. 우리 방송을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럼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안 돼서 제가 해야 되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네. 그 공익제보를 왜 해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그때 그 조재범 사건 터졌을 때 저하고 무슨 방송에 토론 나가서 같이 있었던 선수가 국가대표 같은 쇼트트랙의 메달리스트였어요. 이 친구가 어디에 충격을 받았냐면 심석희 선수가 그 언론에 밝혀진 거 얘기할 때 이렇게 맞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정말 이렇게 무차별로 정말 이렇게 맞다 보면 나 죽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훅 드는 거죠. 그날 이제 선수를 탈출했는데 그 라인을 딱 보고 그 선수가 10년 선배인데 그걸 딱 보고 소름 끼치도록 내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또 그 또래에서 유독 많이 맞았던 애예요. 근데 그 선수가 저한테 제가 딱 그 워딩으로 자기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나는 여긴 다시 돌아보지 않겠다 그러고 이제 떠나서 지금 뭐 피트니스 강사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만약에 그때 이거를 해서 내가 불이익 받는데 이런 거를 안 하고 그때 그 얘기를 했으면 적어도 10년 후에 이 후배가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어마어마한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토론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얘기를 안 하면 내가 지금 이거를 밝히고 이걸 바꿔지지 않으면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똑같은 일이 나 같은 피해자가 또 생길 거라는 게 어느 분야 다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스포츠계는 대대로 맞던 애가 또 때리거든요. 맞으면서 배워서 맞다가 기절했는데 기절한 선수가 저한테 뭐라고 하면 교수님 저 때린 감독 선생님 욕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감독 선생님이 저 국가대표 만들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를 키우는 과정에서 벌어진 이런 모든 폭력들이 내가 이룬 어떤 성과를 모두 다 지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이라도 바꾸지 않으면
계속 이어질 것이다. 불보듯 뻔하다. 그래서 나 같은 피해자를 다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목소리를 내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혹시나 이게 무기력증에 바뀌지 않을 거고 저항이 많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아 그래 그럼 내가 공익제보 하면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이것들 얘기 안 함으로써 내 후배들이 사실 스포츠 좋은 거거든요. 이렇게 좋은 거 하는 우리나라의 선수들이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바꿔볼 수 있는 단서를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꼭 얘기를 해야 된다. 꼭 말씀해 주셔야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최숙현 선수 보면은 이제 어찌됐든 진상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된 게 그 녹취 같은 거 같아요. 뭐 전화, 그러니까 카톡도 있고 맞을 때 그런 녹음 장면 같은 것들이 막 있었거든요. 그 탐사보도 스트레이트에서 보니까 그 체육관 CCTV로 그 배구 선수들 그 배구공으로 막 정말 난타를 하는 그런 장면이 어찌됐든 영상으로 남았기 때문에 그 코치의 문제를 문제 제기했을 때 전 먹혔다고 생각을 하고 영상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을 훈련할 때 좀 CCTV나 이런 것들이 좀 마련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혹시 없나요? 그런 게 있어야 된다라는 되게 주장은? 아이러니한 게 네. 그 배구 감독 있던 초등학교 배구 깡수비라고 불리던 네네. 그 사건은 3년 전에 똑같은 사건이 발생했고 그때도 초등학생들이 그 얘기를 하고 이제 맞았다 이런 일이 있다고 했는데 그때 증거 불충분으로 그게 넘어갔어요. 네네.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 중에 뭐 수영장 몰카 사건 뭐 이런 거 하면서 대한체육회에서 나온 어떤 대책 중에 하나가 이런 체육시설에다 CCTV 설치하겠다라는 그런 그런 그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 사실은 저는 이게 궁극적인 어떤 그런 그 원인 제거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이거 CCTV는 이제 어떻게 이 정도 생각하기 못하면서 그때 욕했는데 이번에 이 사건 들여다 보니까 그나마 이게 사건이 성립이 되고 처벌까지 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그 기자가 CCTV를 입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왜 3년 전에 안 됐냐 했더니 그때 CCTV 없었대요. 그래서 그 영상이 남아서 그걸 통해서 이번에는 처벌이 가능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고 CCTV도 잘못하면 그것도 반인권적이잖아요. 그렇죠. 그 지금 뭐 몰카 막는다고 거기다가 CCTV 하는 게 그게 말이 되냐 그랬는데 또 그나마 그게 있어서 그게 증거로 사용이 돼서 처벌이 그러니까요. 됐다라는 예. 얘기 들었습니다. 사실 그거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린이집 교사의 폭력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대부분 어린이들은 말 못하기 때문에 그 CCTV로 인해서 이제 아동학대가 드러나는데 사실 어린이집에서 일하시는 교사 입장에서는 또 인권 침해다. 내가 하루 종일 일하는 게 계속 녹화가 되니까. 그래서 이 제도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좀 고민은 좀 돼요. 제가 본 케이스는 사실은 그 스트레이트에서 보도를 하려다 못한 거예요. 그때 이제 배구가 있었고 탁구가 있었는데 중학교인데 탁구 선수를 이제 폭행하는 장면이 찍혀서 왔는데 그거 방영 못했거든요. 이유는 학부모가 원치 않았어요. 피해자 부모가 허락하지 않아서 했는데 왜? 이 때린 지도자가 영향력이 강하고 이분 밑에서 있어야 지금 엘리트로서 갈 텐데 그래서 그 못했거든요.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 그냥 벌건 대낮에 탁구 종별 선수권 대회 하는 그 장소예요. 그 지금 사람들 다 있고 학부모 다 보는데 불러가지고 졌다고 그 앞에서 쓰레빠로 애를 때리고 있는데 그거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CCTV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공적인 장소에서 다 보는데 했는데 이 사람한테 제재 못 하는 거예요. 왜? 증거도 있죠. 하지만 피해자가 원치 않으니까. 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게 너무 뻔하니까 못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어서 그러네요. 아. 그렇습니다. 자, 그 설재인 작가님의 그 사묵강펀치에서 공익제보와 관련된 것이 이제 어떤 것이 인상적이었냐면은 그 이 공익제보를 하는데 기자가 이제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이 피해자의 증언을 기자가 듣고 보도를 하게 돼요. 현진이의 증언을. 근데 이게 현진이가 특정이 어찌됐든 이름만 안 썼을 뿐이고 이렇게 뭐 어떤 아이다라고 하니까 이게 종목이 특이해서 그랬는지 어찌됐든 현진이라는 것을 코치가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진짜 몰매를 맞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요. 저도 언론운동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과정을 보면서 되게 의미심장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기자는 어떻게 했어야 되는가? 과연 이 보도를 어떻게 했어야 정말 현진이도 살리고
이 제도의 문제, 그러니까 이 폭력의 문제를 고발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작가님께서 그 내용을 소설에 넣을 때 그 언론의 역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좀 불만이 있으셨거나 그런 건 아니셨어요? 불만이 있었다기보다는 글 쓰는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자기 의견을 말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다 갖고 있는 욕망이 있을 텐데, 사람들이 사실 상상력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서 무슨 얘기를 하면 뭐 세상에 무슨 그런 일이 있어요, 옛날 일이지,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가 맞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어떤 나에게 아까 공익제보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조금 더 현실적 으로 묘사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욕심이 앞서는 건데, 저는 그런 장면들이 좀 평소에 많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어떤 대의를 쫓아가는 분들이 그 흐름에, 대의를 쫓아가는 그 흐름에 희생당하는 그 작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약간 그 사람들의 공포를 이제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저는 그런 장면들이 좀 무서워요. 어떤 커다란 선을 위해서 각자가 포기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이렇게 맞다가 죽을 것 같았다라는 그 워딩을 보고 죄책감을 느꼈다는 선배의 얘기를 하셨지만, 그냥 그 선배 나 아니면 다른 사람, 그 두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들이 포기할 수 있는 자기 삶의 정도가 달랐을 텐데, 저는 그래서 어떤 좋은 선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의 상상력이 조금 더 공감 능력이나 상상력이 조금 더 발휘가 되어서 이 사람은 나만큼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그런 생각, 그래서 내 욕심을 조금은 낮춰야 된다는 생각, 그런 생각을 조금 더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사실 그런 장면을 넣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악의가 아니어도 선의로 인해서도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어떤 씨앗을 조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저도 이제 가끔 가다가 기자들한테 교육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누군가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주는 방법이 정말 다양하고, 나는 이름도 안 쓰고 전화번호도 안 쓰고 아무것도 안 썼는데 왜 신상 정보를 유출했다고 해, 나에게, 내 기사에 어디가, 그러는데 이게 곳곳에 숨어 있어요, 정보가. 그리고 또 그 영상일 경우엔 더더욱이 쉽게 잡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해요. 네티즌 수사대가 떠서 찾아낼 수 있으면 너가 흘린 거다. 너의 보도 속에서 그거를 이렇게 딱, 네티즌 수사대 정말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분들은 찾아낸다. 그럼 찾아낼 수 없도록 특정할 수 없게 만들었어야 된다. 기사 속에서 제보자나 특히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정보의 제공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여기에서도 원래 그렇게 책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모가 이제 윤서한테 그렇게 하면은 좀 피해는 감당해야 돼, 이런 식의 얘기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것도 기자가 먼저 말해줘야 되거든요. 기자가 당신이 이걸 했을 때 나에겐 너무 좋지만 당신에게 정말 불이익이 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보도하겠느냐, 그리고 어디까지 보도하겠느냐, 이 문서는 보도하겠느냐, 뭐 이걸 하나하나 정말 아주 정밀하게 물어보면서 상의하면서 가야 되는데, 사실 그런 기자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특히 제가 들은 것에 의하면 공익제보를 받아서 어떻게 취재하는가, 그것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이 별로 없는 거예요, 기자들에게. 저는 지금 그 김영선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 정반대해서 그런 선의로 정말 이렇게 안 하려고 노력하는 어떤 그런 기자들은 낫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오히려 은근히 이거를 조장하죠. 가십화해서 이것들이 어떤 저 방송 나가서 그런 경우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경험을 하는데 사례를 얘기해 달라고 그러는데 아주 적나라한 사례를 얘기를 제 입으로 해주기를 원해요. 그렇죠. 드라마틱한 걸로 이렇게 해주길 바라죠. 제가 제 제자가 한 연구 중에 뭐 핸드볼 선수 어떤 그 감독이 이 학생한테 한 아주 적나라한 장면이 워딩이 있는데, 그걸 자꾸 저한테 말을 하라는 거예요, 방송에 나와서. 근데 나는 그거 말한 연구자도 있고 그거를 한 그 연구 참여자도 있는데, 그걸 내가 나와서 그거를 얘기하는 순간 그 적나라한 것들이 사람들이 이제 딱 하면서 소름 끼치게 만드는 이 부분을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그 방송 나오면 계속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하지 말라라고 이제 신문지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생방송에서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그랬다면서요? 그거 어땠어요? 뭐 이러면서 그럼 뭐 그런 걸 보면서 이 방송도 사실 조회수 요즘 이제 그런 그럼요. 거 하잖아요. 완전히, 그러면 예. 이게 얼마나 섹시하게 잘 이렇게 사람들한테 적나라하게 나오느냐가 이 클릭수랑 관련이 있으니까 자꾸 그쪽으로 조장해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 최대한 안 보이려고 막 했는데 어떻게든 드러나가지고 이렇게 간 그런 케이스들은 가상하다. 저는 네. 아,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그 MBC 스트레이트 그거의 그 깡수비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참 너무 끔찍한 연쇄 반응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학부모는 정말 자식을 때려서라도 내 아이를 대학에 보내주세요라고 하고 그 심리에 기대서 코치는 정말 제왕적인 권력을 아이들에게 휘두르고 그리고 폭력 피해를 호소하고 폭로해도 결국은 이게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바꿔야 되나요? 제가 교육한 게 2010년에 왔는데 10년 넘게 솔직히 제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심리 상담을 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말하고 하는 얘기 안에 다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걸 안 이상 이거를 그냥 입 다물고 있을 수 없고 그리고 이제 체육과 교수들이 사실 이런 스포츠에 어두운 얘기하는 게 쉽지 않은데 저 같은 경우는 서강대가 체육과도 없고 뭐 그래서 뭐 굉장히 자유롭게 얘기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오래 해왔는데 최근 들어서 느끼는 게 그때 그 조재범 사건 때 어떤 혁신이 생겨서 어떤 이렇게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를 줘서 했던 게가 그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거는 우리나라 엘리트 스포츠계를 개혁하기 위한 거의 기적처럼 시작된 그런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평창 올림픽이 없었으면 이런 일 없었고 쇼트트랙에 그 맞은 선수가 그렇게 유명한 선수가 아니었으면 이렇지 않았고 그렇군요. 그리고 심지어 그 맞아가지고 도망간 날 그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선수들을 만났는데 그날 없었잖아요. 네네. 어디 갔냐 물어보니까 감기 몸살에서 거짓말했다 걸렸고 그러면서 폭력이 드러났고 그러면서 폭력으로 털고 나와야 되는데 그때쯤 그거보다 훨씬 더 나쁜 거가 있어서 미투가 그거를 있었죠. 얘기했고 네. 그렇게 이렇게 터진 얘기인데 이렇게 될 확률을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나라의 올림픽이 지금 몇 번을 열렸냐. 그 올림픽에 그 선수가 있었고 그 선수를 때렸고 그 선수가 대통령이 왔고 거짓말했고 이게 다 연결돼 가지고 이런 기회가 왔는데 이때 못 바꾸면 저는 이거 앞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때 진짜 혼신의 힘을 다 기울여서 이제 1년 내내 100 몇십 번 만나서 회의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만든 그 권고안이 지금 정부 바뀌고 나서 거의 지금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로 지금 다 거꾸로 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 비근한 예로 이제 운동선수들 출석 인정 결석 일수라고 있어요. 결석을 몇 번까지 해도 출석한 걸로 쳐서 다음 학년으로 올라갈 수 있게 고등학교 갈 수 있게 대학 갈 수 있게 하는데 그거를 며칠까지 인정해 줄 것인가가 그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거를 예전에는 출석 일수의 3분의 1까지였어요. 그러다가 그게 줄어서 30일, 15일, 10일 해서 그걸 혁신이 공고안을 보면 3년에서 5년 동안 해서 점진적으로 0으로 만드는 거를 목표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가 작년에 멈추고 올해 늘어나고 지금 정부 발표는 앞으로 3분의 1까지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게 이제 엘리트 체육계에 있는 아까 얘기했던 그 현실을 모른다라고 우리한테 꼬집고 있는 현장을 모른다는 그분들이 엘리트 죽이기라고 저희들을 비난하면서 이거 이렇게 줄이면 엘리트 누가 하겠냐, 엘리트 없어진다고 그래가지고 했던 건데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기적 같은 어떤 그런 그리고 나서 1년 있다가 한 선수가 죽었잖아요. 그 세상을 떠나면서 그 사람들의 죄를 밝혀줘라고 정말 명백하잖아요. 네. 이 피해를 받아서 얘들 벌 줘라. 그때 제가 하도 열받아서 글을 썼는데 그때 제목이 그 권기면형성이 그때 냈던 책 제목이 다시는 그 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그 많은 공적인 자리에서 그 글을 읽으면서 다시는 그 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근데 지금 몇 년 후에 우리는 똑같이 김포 FC 사건, 깡수비 여전히 또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겪으면서 아까 무기력증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전에는 어떻게든지 엘리트 스포츠 좀 살리고 좀 피해 안 보고
뭔가 수정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좀 좋게 바꿀 수 없을까를 고민했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됐으면 이거 더 이상 할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까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최숙현 사건 때는 그런 얘기도 공개적으로 했는데 엘리트 스포츠 앞으로 한 10년간 모라토리움 선언하고 아예 안 하고 안 죽게 한 다음에 완전히 바꾼 다음 다시 시작하자라는 얘기까지 했었고 그래서 지금 제 심정은 우리나라 체육 특기자 제도라고 운동만 해도 대학 갈 수 있게 하고 공부 안 해도 다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국가가 만들어서 72년부터 지금 50년 동안 지금 계속 작동해 온 거예요. 체육 특기자 제도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운동선수들 운동만 해도 학교 가게 만들어 놨으니 그런 애들한테 공부하라고 그러고 운동하지 말고 공부하라고 그러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법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학교 안 나가도 출석 인성 해준다니까. 그런 거 없애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다른 거 이제 뭐 안 하고 특기자 제도라고 하는 어떤 구조적인 모순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서 이게 불합리하다. 지금 젊은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몰라서 그렇지. 지금 공정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네. 근데 왜 얘네들은 학교 안 나고 공부 안 해도 그 나가서 두드러 맞으면서 운동한 게 보상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급 학교로 갈 수 있는 자격을 주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하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만 그래요. 그거 다 60년대, 70년대 동서 경쟁할 때 냉전 시대의 동구권 모델이에요. 그 모델을 지금 2023년 대한민국에서 계속 실천하고 있는 게 말이 되냐. 이거 없애자라고 할 겁니다. 이거 헌법 소원하고 이거 위헌이다 해가지고 할 거고 그거를 하겠다고 작년에 제가 얘기하고 다녔더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진정 그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물어봐요. 저 체육과 교수입니다. 특기자제도 없애자고 얘기하는 거 말이 안 되죠. 근데 지금 이 정도까지 왔으면 그 정도의 극단적인 어떤 조치가 없이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여전히 누군가는 맞을 거고 누군가는 스포츠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면서 슬픈 인생을 살아야 되는 운명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저는 너무 불보듯이 분명한 거여서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냥 뒷짐지고 있어야 되느냐. 뭔가를 하려면 정말 우리도 어떤 극단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까지 치고 들어가지 않으면 앞으로 또 여전히 10년, 20년 판판이 이 무대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합니다. 네. 너무 극단적인 제가 듣기에는 대단하다. 저런 대충 이렇게 립 서비스 수준의 뭐 법은 이렇게 바꾸고 뭐 이렇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랬는데 아주 근본적인 어떻게 보면 핵심을 건드려서 사회를 바꿔보자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작가님께서도 이번에 이 3억 강펀치 쓰시면서 스포츠 폭력 문제가 굉장히 이제 개선이 되어야 한다. 물론 판타지라고 했지만은 그 개선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결론을 글을 쓰시면서도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특별히 작가님이 강조하시고 싶은 우리가 이렇게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아까 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스포츠가 진짜 좋은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너무 아름다운 것이라고. 저는 정말로 거기에 200% 동의하고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제 인생을 바꿨다고 말할 정도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스포츠가 왜 이렇게까지 더럽혀져야 하는가. 제가 가장 마음이 아픈 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 지도자들, 폭력적이지만 성과를 잘 내는 지도자들. 근데 그 지도자들이 성과를 잘 내는 이유는 사실 이 사람들이 이 종목을 되게 사랑하고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왜 그 사랑하는 마음을 물려줄 생각을 하지 못할까. 그게 저는 조금 더 앞으로는 제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선수보다 지도자 쪽에 조금 더 많이 조금 고민을 해볼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아까 국위선양 말씀하셨는데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 분위기가 항상 뭔가 1위 하면 다 너무 좋아하고 극기에 따른 어떤 성과를 되게 높이 치하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분위기 자체가 바뀌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그 체육 특기자를 아예 없애자라는 것도 결국엔 그 비슷한 선 위에 있는 말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아름다운 것을 어떻게 훼손하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할 것 같아요. 혹시 마지막으로 해주실 얘기 있으신가요? 저는 여기서 끝나면 사실 저는
너무 스포츠계 이단화로 그러면 좀 그래서 다시 얘기해 보세요. 한마디만 더 하겠는데요. 예. 아까 제가 그 스포츠 때문에 죽어나가는 선수들 얘기했잖아요. 그 피해자들 제가 만나고 그들의 삶을 계속 함께 지켜보고 있는 중간에 제가 느낀 거는 그들을 살리는 것도 스포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피해자들 또 올림픽 나가려고 운동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너 이렇게 괴로움 당하고 이랬는데 뭐 왕따 당하고 막 이런 거를 왜 계속 해야 되니 그러면 교수님이 저 이것 때문에 살 수 있어요라고 얘기해요. 그 운동이라는 게 그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와 그런 고통을 줬지만 또 다른 한면으로는 이 스포츠를 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를 가지고 인생을 버티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힘들이 있다. 그 양면이 다 있는데 자칫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쁜 것들을 굉장히 이제 저를 비롯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때문에 스포츠에 정말 좋은 것들이 가려지는 일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호루라기 재단의 휘슬 스토리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다음 달에 또 다시 세상을 바꾸는 공익제보 이슈를 찾아보고요. 그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